다음으로 김종철 산업통상자원부 통상협력국장께서 한중 수교 30년 경제협력 평가 및 추진 방향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김종철 국장님은 외국인 투자 종합행정지원센터장과 방위산업청 기반전략사업지원부장을 역임을 하셨습니다. 네, 큰 박수로 환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누르면서 하라고요? 네, 안녕하세요. 불이 너무 밝아가지고 앞이 전혀 보이지 않네. 금방 소개받은 산업통상자원부의 통상협력국장 김종철입니다. 앞에 그 두 외교관, 전직 외교관도 계셨고 우리 최영삼 우리 차관보님 말씀 듣고 저도 정말 많이 배웠고 수교 30주년 맞이하여 이 한중 양국이 관계 발전이 많이 이루어졌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경제와 통상 분야를 담당하는 저희 산업통상자원부 입장에서도 담당 국장으로서 정말 많은 것을 좀 들을 수 있는 소중한 계기였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이 자리 마련해 주신 뉴스핌 관계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먼저 저희 산업통상자원부는 그 산업정책과 통상정책 그리고 에너지정책을 하는 부처이다라는 것을 다 아실 거고요. 저희 통상협력국은 그 중국 업무하고 일본, 러시아, 동남아, 인도, 서남아, 중동, 아프리카 이쪽 지역 담당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그 해당 지역만 좀 열심히 공부하면 충분했는데 요즘은 중국 업무 하려면 미국을 잘 알아야 되고 또 일본 업무를 하려면 미국하고 중국을 아주 잘 알아야 됩니다. 동남아 업무 하려면은요 미국, 중국, 일본을 잘 알아야 되고요. 호주, 뉴질랜드까지 잘 알아야 되겠더라고요. 중동 지역은 뭐 유럽 지역까지 알아야 되는 그렇게 좀 복잡한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저 말고도 중국 전문가들은 굉장히 많아서 뭐 중국 관련된 이야기는 많이 들으실 것 같은데 사실 금방 말씀드린 그 많은 나라들과 지역들이 이렇게 얽히고 설켜있기 때문에 이제는 사업을 하시거나 어떤 활동을 하실 때는 전 세계적인 움직임에 대해서 상시적으로 바라보고 확인하고 또 점검하면서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그 경제 통상 업무뿐만 아니라 정무나 외교적 동향까지 상시 그 와치하면서 관련 정책을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사 말씀에 가름하고요. 준비된 목차는 수교 당시 상황과 수교 30년간의 경제협력 성과 그리고 최근의 경제협력 여건 그리고 나갈 방향 이렇게 좀 준비를 했습니다. 수교 당시 상황입니다. 뭐 바로 직전에 우리 최영삼 차관보께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수교 1992년도 8월 24일 날 할 때 그때 이제 상당히 좀 수교 여건이 충만했다 이런 이야기였죠. 89년 12월 달에 그 미소 간에 그 몰타 회담이 있었죠. 냉전을 종식하고 군축을 하자라는 이제 합의가 있었고 독일 통일이 2090년 10월 달에 있었고 또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이 91년 9월 18일 날 159개 회원국 만장일치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소련이 91년 12월 26일 날 그러니까 건국 60주년을 4일 앞두고 이제 해체가 되는 이제 그런 시점이었던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통상 환경적으로 좀 보면은요, 어떤 상황이었냐면 먼저 이때는 그 WTO가 출범하기 전이에요. WTO는 1995년 1월 달에 출범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가트 체제 해였고 당시에 우루과이 라운드에서 WTO 출범하고 그리고 관세 그리고 수출 관련된 보조금 철폐 이런 것들이 한참 논의되던 시기였고요. 또 아태 지역에서는 에이펙이 1989년 11월 달에 호주 캔버라에서 이제 일단 출범을 해요. 이때는 중국은 가입되지 않은 상황이었고 한미일,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그리고 아세안 6개국이었습니다. 중국은 대만하고 홍콩과 함께 1993년도 서울 제3차 에이펙 그때 이제 가입을 했어요. 그리고 저쪽 그 아메리카 대륙 쪽으로 가보면 미국하고 캐나다 그리고 멕시코가 나프타를 창설을 해요. 이게 92년 8월 12일이었습니다. 이 나프타라는 것은 가트 체제에서 이제 일부 국가 간의 FTA가 체결되었던 그런 선두적인 역할을 했던 것으로 이제 의의가 있는 사안이죠. 그리고 유럽에서는 그 1952년도에 그 ECSC가 출범한 이후 이제 EC가 로 발전하다가 92년도 2월 달에 그 네덜란드 마스트리흐트라는 데서 조약이 체결되면서 이제 EU로 이제 발전해 나가는 그런 계기가 마련되었던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한국과 중국이 수교했을 때의 이제 그 상황을 뭐 아주 간략하게 말씀을 다시 한번 저도 드려 보면은 이제 한국은 때 대통령이 노태우 대통령이었고 노태우 대통령 하면 이제 북방 외교가 떠오르죠. 그리고 당시 이제 중국의 경우에는 이제 국가주석은 양상쿤이라는 분이었는데 사실상 권력은 장쩌민 당시 공산당 중앙군서의 이 주석 이제 그분으로 이제 권력이 이양되던 시기였다라는 거고. 그리고 보면은 그때 1992년이 이제 그런 중요한 시기였다면 10년이 지난 10주년 당시에는 후진타오 주석이 또 집권을 하게 되는 시기였고 또 20주년 시기에는 현 시진핑 주석께서 이제 주석으로 선출이 되던 그런 시점이기도 했습니다. 올해가 30주년이 되는 해인데 이때도 중국에서는 새로운 중국 지도부와 또 정책 방향이 또 어떻게 제시가 될지 각국에서도 세계적으로 이제 주목을 이제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외교관계 수립했었을 때 사진이죠. 예. 92년도 8월 24일 날 베이징에 있는 조대 영빈관에서 있었고. 아까 이제 최용삼 차관님께서 아주 재미난 말씀 해주셨지만 저도 한 가지 말씀드리면은 수교하기 전에 덩사오핑 당시 군사의 주석이었죠. 예, 식권자였던 덩사오핑 선생님께서 남한과의 수교는 무해양득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중국 통일에 좋은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중국의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 거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다음은 수교 30년의 경제 협력 성과에 대해서 교역과 투자 그리고 주요 사건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해볼게요. 한중 수교 30전을 두고 그 많은 연구계에서 이제 나름 그 시대 구분을 좀 하고 있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는 초기 협력기, 성장기, 뭐 성숙과 전환기. 그리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에서는 뭐 분업 기반 협력 확대 및 전환기, 경쟁 기반의 시장 통합기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 그 세 번째는 뭐 제가 좀 잘 아는 사람이어서 한번 넣어봤습니다. 국익의 길이라는 책에서 뭐 1.0 시대 산업 간 분업 시대. 그 다음에 2.0 시대는 산업 내 분업 시대, 3.0은 품목 내 경쟁 및 분업 시대, 그리고 4.0 시대 현재는 첨단 산업의 경쟁적 협력 시대 뭐 이렇게 구분했는데 뭐 사실 보면은 뭐 1992년도에 수교를 하고 나서 그 이후에 중요한 계기들을 좀 모멘텀으로 삼았던
사바속 구분한 것 같아요. 뭐 2001년도에 중국의 WTO 가입이라든지 2008년에 시작된 그 글로벌 금융위기 뭐 그런 시점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들을 계기로 해서 삼지 않았나 싶고 한국과 관계에 있어서는 특히 2015년 한중 FTA 체결했던 그런 것도 이 시대 구분에 좀 참고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까 전에 최영삼 차관보께서 뭐 몇 배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식상하지 않냐는 말씀도 있었는데 한번 그림을 그려봤는데요. 수교 당시에 그 한중 교육액이 한 64억 불 정도에 불과했는데 30년 지난 후 3,015억 불 정도까지, 그러니까 교역 순위로는 5위에서 1위로 성장했고, 같은 기간에 다른 나라를 한번 비교해 보면은 미국과고는 4.6배 정도 성장한 걸로 보입니다. 92년 당시에 360억 불 정도 됐었는데 지금 작년 기준으로 볼 때는 1,691억 불 정도고 교역 순위 1위였다가 2위로 이렇게 됐죠. 일본의 경우에는 좀 상대적으로 조금 더 좀 약해진 측면이 좀 있는데 92년 당시에는 311억 불 정도였다가 그러니까 미국이랑 비슷한 수준이었다가 지금은 미국이 한 절반 정도 되는 한 850억 불 정도 수준으로 좀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교역 순위도 이제 3위로 2위에서 3위로 좀 떨어졌고요. 그래서 작년 말 기준으로 볼 때 그 중국과의 교역액 총량과 미국하고 일본을 더한 총량을 비교해 보면은 오히려 중국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중국이 우리와의 경제 관계에 있어서 차지하는 그 중요성과 역할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 반면에 그럼 한국은 중국한테 어떠냐 보면은 2013년에 중국의 최대 수입국이 됩니다. 그리고 한 최근까지 2, 3위 정도를 유지하고 있고요. 교역 순위는 재작년까지는 3위였는데, 작년까지는 3위였는데 올해는 2위로 될 것 같고 미국 다음으로 2위로 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해관청소 통계니까 미국 직전 그렇습니다. 중국 측 통계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30년의 경제 협력을 교역 관계적 측면으로 먼저 수출 쪽으로 보면은 좀 중요한 사안들이 좀 있는데 우리가 주로 당시에는 철강판 뭐 이런 합성 수지나 뭐 가죽, 뭐 인조 섬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주로 이렇게 수출을 했다고 봐요. 주로 이것들이 그 중국을 하나의 그 저임금을 활용한 가공 기지로 활용을 하고 생산된 제품을 제3국에 수출하는 용도였던 거죠. 물론 일부 내수 시장 진출 부분도 있었긴 했었겠지만, 하지만 이 30년이 지난 2021년 통계를 이제 보면은 단연 이제 반도체가 1위고, 그다음에 무선 통신기기나 평판 디스플레이 이런 것들이 3위, 4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양적인 증가뿐만 아니라 질적인 변화가 있었다라는 거거든요. 특히 반도체가 전체 수출의 30% 이상을 이렇게 차지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눈여겨볼 만한 부분입니다. 수입을 보면 92년도에 보면은 뭐 식물성 물질, 원유, 뭐 심지어 시멘트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사실 원유를 중국으로부터 소입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대경이라고 하는 지역인데 흑룡광성에 있어요. 중국말로 따칭이라고 하죠. 1959년도에 개발을 했어요.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 중국 국가 수립된 지 한 10년이 지난 딱 해였기 때문에 그 이름도 큰 경사라는 뜻으로 따칭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때는 중국에서 원유의 작업이 이루어졌고 심지어 남는 원유를 우리나라나 북한이나 심지어 일본에도 수출이 이루어졌던 거예요. 시멘트는 아시겠지만 저도 그 담당 과장을 해봐서 아는데 굉장히 무겁고 뭐 운반하기 좀 곤란하고 함에도 가격은 굉장히 싼 그런 제품이어서 교육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품목으로 저는 알고 있었는데
30년 전에는 중국으로부터 굉장히 많이 수입하던 품목이었다는 것을 이번에 좀 제가 준비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30년이 지난 작년 말 기준으로 볼 때는 어떨까요? 아까 전에 수출하고 비슷하죠? 예, 반도체가 1위고 컴퓨터, 무선통신기기 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중요한 품목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그 한중간의 그 서플라이 체인이 굉장히 뭐 강하게 인게이지되어 있다, 강하게 뭐 커플링되어 있다,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런 것 통계를 보면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투자 관계를 좀 보면은요, 이 그림 보시면은 위에 있는 것이 한국이 중국에 대한 투자 추이고 아래 라인은 중국이 한국에 대한 이제 투자입니다. 먼저 한국의 대중국 투자는 그 30년간 한 57배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92년도에는 한 2.2억 불 정도 매년 2.2억 불 정도 투자가 이루어졌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125억 불 정도 이렇게 투자가 이루어졌고요. 누적 금액으로는 1,000억 불이 넘습니다. 그래서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중국이 우리나라의 최대 투자국이었죠. 이후에는 이제 미국에 대한 투자가 많이 늘어나면서 중국은 두 번째로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는 나라고, 투자되는 분야도 초기에는 이제 제조업, 현대자동차, 뭐 포스코, 또 많은 석유화학 업체들 많이 갔잖아요. 그다음에 뭐 무석에 우리 하이닉스 공장도 있고 수조에 또 삼성 반도체도 있고 뭐 그런 이제 제조업이 많이 이루어지다가 이제 최근에는 뭐 도소매업이나 운수업이나 정보통신 뭐 기타 서비스 분야로까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고, 반면에 이제 중국의 대한국 투자는 92년도 수준에는 100만 불 수준이에요. 제가 베이징에 우리 최영삼 차관보랑 같이 근무를 했었는데 그때 100만 달러, 100억 불도 아닌 100만 불 이상의 대외 투자에 있어서는 국가발전계획위원회의 사전 허가를 받을 만큼 외환 통제를 좀 많이 했던 그게 이제 중국이었는데 지금은 사실 뭐 돈도 아니죠. 근데 2013년 이후에는 연평균 10억 불 이상 이제 수준으로 이제 늘어나게 됐고, 2018년에는 한 해만 27.4억 불이 한국에 투자가 됐어요. 제조업 분야 일부가 있었죠. 뭐 상하이 자동차 투자라든지 그 전에는 뭐 하이디스 인수 투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뭐 도소매업이나 정보통신, 뭐 부동산 뭐 이런 쪽으로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30년이다 보니까 그간의 주요 사건들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먼저 그 한국은 WTO 그 창립의 원년 멤버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1995년도에 가입을 했는데 중국은 2001년도에 가입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거는 그 두 번째 동그라미에 있는 중국의 시장 경제 지위를 인정해주는 저 사건이 굉장히 중요해요. 원래 중국은 2001년도에 WTO 가입할 때 한 15년 정도는 시장 경제 지위를 인정받지 않는다를 감수하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뭐 반덤핑이나 이런 조치를 할 때 중국이 주장하는 그 가격을 저희가 시장 가격으로 인정을 해주느냐 안 주느냐의 문제라, 시장 경제 지위를 인정해 준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중국 제품에 대해서 높은 반덤핑 세율을 매기기가 좀 곤란한 이제 그런 우려가 있는 그런 사안이었기 때문에 라는 의미가 컸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미국하고 EU하고 일본은 아직도 중국에 대해서 시장 경제 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저때 시장 경제 지위를 인정해 주면서 양국과 한중 간의 교역과 투자가 더욱더 활발해지고 확대되었고, 사실 2008년도에 금융위기가 발발했을 때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영향을 덜 받고 그리고 빨리 극복하는 데 있어서
중국의 시장이 우리한테 큰 도움이 되었다라는 것은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라는 측면에서 볼 때 저 당시에 우리 통상 정책이 괜찮은 뭐 특별한 판단을 하지 않았느냐 이런 평가를 하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2015년 12월 달에 한중 FTA가 이제 발효가 되고 최근에 이제 2022년 올해 1월 1일부로 RCEP이 이제 발효가 되죠. 한국은 그 다음 달 2월 1일자로 발효를 했습니다. 주요 사건 두 번째 슬라이드로는 이제 수입 규제 관련된 논의 이야기를 좀 드리지 않을 수 없어서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 위에 있는 그 빨간색 라인은 중국이 한국에 대한 무역 규제 조치 추세를 표현한 거고, 아래에 있는 것은 이제 한국이 중국산 제품에 대한 무역 규제 조치를 설명해 놓은 라인인데요. 네. 아까 전에 그 마늘 분쟁 이야기가 좀 나왔죠. 비대칭 복 관련된 사안이었고, 그게 발생한 시점은 2000년도 6월 달이니까 중요한 것은 중국이 WTO 가입하기 전입니다. 한참 지난 얘기긴 해도 시사하는 바가 좀 있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그 마늘의 그 중국산 깐마늘 수입이 1년에 한 1000만 불 정도 수준이었는데, 그 당시에 중국이 그 보복을 한 폴리에틸렌하고 휴대폰은 합쳐서 5억 불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한 50배 이상의 그 보복 조치가 이루어진 거죠.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었고 연구도 많이 이루어졌지만 어제 원만하게 이제 해결이 되었고, 중국이 WTO를 가입을 하고 나니까 이제는 이제 국제 무역 규범에 따른 반덤핑 조치, 상계관세 조치, 세이프가드 조치들을 많이 취했어요. 그러다가 2015년이 좀 지나고 나서는 그런 그 무역 규제 조치가 조금씩 좀 줄어드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서로 그렇게 많은 무역 규제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WTO로 제소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FTA 체결한 지 한 7년이 넘었는데도 그러한 것은 뭔가 분쟁은 있을 때 양국 정부가 또 기업 스스로도 자율 규제도 하고요 하면서 이 문제를 원만하게 풀어나간 것으로 저희가 이렇게 이해해도 무리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최근 한중 양국 간의 경제협력 여건에 대해서 세 가지 테마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먼저는 이제 글로벌 경제 여건이죠. 지금 굉장히 복합적인 위기에 처해져 있습니다. 러우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식량, 에너지, 원자재, 물류 전반적으로 좀 안정성이 굉장히 좀 취약해진 상황이고요. 또 에너지 가격이 폭등이 좀 되어서 세계적인 인플레이션까지 우려가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죠. 원유도 한 60% 이상, 천연가스는 막 150%, 유연탄은 200%씩 좀 가격 상승이 이루어진 상황이고, 또 미국발로 금리 인상이 계속해서 빅스텝이다, 자이언트 스텝이다, 울트라 스텝이다, 이런 언론 보도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또 이제 그 우리나라부터 추가적인 또 금리 인상 조치가 또 이루어지면서 또 통화 긴축 그 분위기가 지금 확대되고 있는 상황인 것도 굉장히 도전적인 요인이다라는 거고요. 마지막 네 번째로, 그러다 보니 이제 성장 전망이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OECD 전망률 기준으로 볼 때 그 2022년도 올해 세계 GDP를 한 4.5%에서 이제 다시 3.0으로 낮췄고, 6월 달에요. 미국은 3.7에서 2.5, 중국은 5.1에서 4.4. 한국이 없어서 제가 좀 보완을 좀 했습니다. 2.7에서 2.5. 그러니까 0.2%포인트 낮췄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한국은 조금 그나마 좀 견고한 상황으로 보는 것 같아요.
韩国也就是提出下调了经济增长预期。 그리고 두 번째 그 글로벌 경제 여건으로 두 번째 사안을 볼 때 이 공급망 불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뭐 밸류 체인이라고 얘기도 하고 최근에 또 서플라이 체인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쓰는데 뭐 두 개념의 차이는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쓸 때는 밸류 체인은 효율성 중심으로 바라봅니다. 좀 마지널한 판단? 그리고 서플라이 체인은 기본적으로 안정성적 측면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널한 것보다는 조금 리던던트를 가져가는 안정성을 좀 추구하는 그런 개념으로 보는데 그래서 요즘에는 서플라이 체인이라고 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단어를. 그래서 그동안은 이제 밸류 체인 중심으로 즉 효율성 중심으로 좀 이루어진 구축된 공급망이라는 것이 이제 뭐 감염병, 뭐 홍수나 이런 자연재해, 그리고 전쟁, 또 각국 간의 무역 갈등, 특히 또 좀 요즘 선봉량이 굉장히 줄어가지고 해상 운송 수단이 좀 여의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취약하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국제적인 인식을 공유하는 상황이고, 또 중요한 것도 이제 유통이 많이 불안해지다 보니까. 우리 업체에서도 그렇고 또 일반 소비자들도 굉장히 좀 체감할 정도로 좀 불안성이 좀 확대되어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각각의 단계별로 좀 불안 요인이 상존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현재 지금 취한 글로벌 경제 여건 중에 하나다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한국과 중국 이 두 나라 당연히 이런 글로벌 여건에서 뭐 떨어져 있을 수가 없겠죠.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이나 투자 측면에서 굉장히 양국 간의 관계는 굉장히 너무 빠른 속도로 긴밀해지고 또 연결되어 있는 구조에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의 기술적 발전 속도라든지 산업의 고도화 수준이 굉장히 빨라진 측면도 좀 있고요. 상대적으로 우리가 너무 늦게 가는가 사실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중국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해온 부분이 좀 큰 것 같다라는 거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반도체라는 부분은 사실은 그 산업을 어떻게 봐야 될 거냐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걸 뭐 단순히 산업 간 무역은 당연히 아니고 산업 내 무역을 하고 보기에도 조금 특이한 분야다라고 봅니다. 같은 회사의 제품, 삼성전자에서 만든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가 뭐 단계별로 중국에 갔다가 또 한국으로 왔다가 또 다시 또 중국으로 갔다가 한국으로 왔다가 그러다 보니까 양국 간의 반도체라는 부분이 교육에 있어서 30% 이상을 저희가 중국에 수출하는 이제 그러한 이제 숫자로 나타나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수출도 그렇고 수입도 그렇고 중국과의 그 의존도 비중이 너무 높은 게 현재예요. 그러니까 수출은 한 65%가 10대 품목에 집중돼 있어요. 그럼 수입도 10대 품목에 집중된 것이 50%.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부분들이 서로 연결성이 너무 강하다라고 이제 우려하는 목소리가 여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조금 더 우려되는 거는 수출은 그 30년 전에도 한 61%는 됐거든요. 근데 여전히 더 늘어났어요. 65%. 그러니까 10대 주력 품목의 대중국 의존도가 더 심화되고 있는 것이 수출이라고 한다면 50%가 넘지만 수입은 그래도 좀 줄고 있다라는 부분은 조금 뭐 그나마 다행이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숫자상으로는 좀 그렇습니다. 또 중요한 거는 한중 간의 경제 구조가 굉장히 서로 인게이지되어 있다라는 부분은 숫자적으로 확인되질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새로운 도전 과제라는 부분을 좀 뽑아봤는데요. 지금 그 뭐 공급망이라든지 뭐 이런 핵심적인 어떤 뭐 주력 산업과 관련된 부분만이 아니라 지금 뭐 공통적으로 기후 위기라든지 디지털 전환, 보건 위기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한 국제 협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먼저 기후 위기 경우에는 우리나라는 그 2050년까지 탄소 중립하겠다라고 천명한 상황이고 중국도 이제 2060년까지 저희보다 약간 좀 10년 후에 중립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하고 추진 전략과 기본법 그다음에 또 중국은 또 이제 우리처럼 탄소 배출권 시장도 이렇게 좀 만들어서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양국 간의 협력이 좀 더 더욱더 활발하고 긴밀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디지털 전환 쪽인데요. 관련 기술 역량도 좀 강화하고 특히 인프라 확장하는 쪽이라든지 또 산업과 소비의 또 디지털 전환과 연결성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국도 굉장히 많은 강점을 갖고 있고 또 중국도 굉장히 또 보완적인 또 강점을 많이 갖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서로 협력이 유망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보건위기 역시 더더욱이 그럴 거고요. 그래서 끝으로 이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산업통상자원부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산업정책의 방향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 동전의 또 뒷면인 또 통상정책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린 다음에 간략하게 한중 간의 협력 방향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산업정책 방향은 이번 정부는 에서는 그 성장 지향의 산업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는 것을 1번의 정책 목표 1번으로 두고 있고요. 그걸 통한 고용을 창출하고 생산성을 높인다. 그래야 이제 우리의 그 산업 경쟁력이 더 강화되어지기 때문에 이제 대외적인 이제 그 영향력, 경쟁력도 그만큼 커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산업 R&D 체계나 교육 체계를 혁신을 해서 결국엔 기술과 인재가 주도하는 혁신 성장을 이루어야 된다. 이것을 두 번째 정책 목표로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산업 생태계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거죠. 생산의 주체인 기업이 마음껏 경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나 또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또 성장 사다리를 복원하는데 저희가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제 산업의 대전환을 가속화해야 되겠다 해서 첨단 산업 육성과 함께 주력 산업도 이제 그린 디지털화 하는 데 쪽에 저희가 정책적 지원을 하는 쪽으로 산업 정책 방향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전의 그 뒷면인 통상 정책 방향은 그러니까 국익과 실용 중심의 통상 전략을 추진합니다. 그래서 먼저 공급망 연계 부분인데요. 저희가 뭐 워낙 좀 자원이라든지 또 그런 크리티컬한 머티리얼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양자 차원에 있어서의 통상 채널을 활용을 해서 공급망의 안정화를 좀 기하려고 합니다. 특히 우리 지난번에 그 요소수 사건 때문에 국민들이 많이 체감을 했잖아요. 뭐 중국발이라고 하지만 중국의 어떤 의도나 목적을 갖고 한 것은 아닌데 이 결과적으로는 우리한테 실생활에 그렇게 좀 힘든 상황을 당면하게 되는 그걸 느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더더욱이 그런 쪽에 신경을 더 많이 쓰고 있습니다. 또 첨단 산업 분야에서 상호 투자나 기술 협력을 통해서 좀 자연스럽게 공급망이 또 안정성을 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제 공급망 연계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첨단 산업을 좀 혁신해야 되겠다. 미국이라든지 유럽, 하여튼 우리나라보다 더 기술적으로 또 과학적으로 좀 앞서 있는 나라들과 함께 긴밀하게 협력하는 그런 과제들을 발굴해 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린 디지털 분야인데요. 이 부분이 지금 어떤 그 전 세계적으로 어떤 새로운 어떤 통상 이슈가 되고 또 국가 차원에서도 새로운 산업 전략의 또 핵심 분야가 되는 것까지는 좋은데
문제는 이런 것들이 새로운 어떤 무역 장벽으로 이렇게 작용되어지는 사례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거든요. 대표적인 게 이제 유럽에서 EU에서 도입하는 국경세 같은 것들이 이제 그런 건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어떤 우리 기업들이 대외적인 경영 활동하는데 애로를 좀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이제는 좀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이제 주는 나라로 전환이 됐고 또 그것과 함께 저희가 또 우리 기업들이 그 시장에 또 진출하는 기회를 또 함께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개도국가와의 협력 사업도 적극적으로 지금 확대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공급망 연계권 관련해서도 어제죠 우리 그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께서 중국에서 열린 뭐 공급망 관련된 국제 행사에 뭐 미중 갈등 가운데에서도 뭐 축사를 했다 해가지고 언론에서도 이렇게 참 잘 써주시고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기업의 경영 활동을 또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중국이건 미국이건 또 어떤 나라이건 저희 실리와 국익적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한중 간의 경제 협력 방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까 전에 우리 최영삼 차관보께서 그 국가 차원에서의 어떤 그 포지션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 뭐 거기까지는 말씀을 드리지는 않아도 되는데 그 미래지향적인 상호 존중에 그리고 호혜적인 협력 관계를 저희 산업통상자원부도 지향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교육 투자의 확대 발전을 하나의 가장 중요한 방향으로 설정한다고 할 때 주력 산업뿐만 아니라 소비재나 서비스, 신산업 이런 쪽으로도 좀 확대를 해야 된다. 두 번째는 통상 협력 체제를 적극 활용해서 뭔가 그 기업들의 글로벌 경영 활동에 장애가 되는 요인들은 사전에 발굴하고 차단하고 해소하는 노력을 기울이겠다. 게을리하지 않겠다. 이런 말씀이고요. 세 번째는 많이 우려하시는 공급망 안정화 관련해서 양자건, 다자건 그리고 또 뭐 광물 같은 경우면은 초기 탐사부터 채굴하고 그걸 가공을 해서 제품화하는 데까지 일관성 있는 협력 사업도 지금 추진하는 나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잘 진행해 나가겠다고요. 네 번째는 이제 신통상 의제 협력 관련된 부분. 디지털이나 탄소 중립 관련된 부분에서 산업구조 전환이나 이런 부분에 공동 대응을 해 나가는데 노력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네. 지금 이제 언론에서 주로 이제 뭐 정부가 좀 더 잘하라라는 그런 취지로 이야기를 하시는 걸로 이해를 하는데 너무 한 특정 나라에 좀 기울여서 가는 거 아니냐. 중국이랑의 관계를 조금 덜 챙기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취지의 이제 지적을 해주시는 보도가 간혹 보이는데 사실 여기 보여드리는 것처럼 올해만 있었던 일들입니다. 그리고 있을 내용까지 포함을 해서 굉장히 그 신속하고 또 실시간으로 그리고 적극적인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믿어주시고 저희를 좀 독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하나 더 있네요. 네, 전체적인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준비를 했는데 한국과 중국이 있습니다. 이 두 나라는 FTA로 연결이 돼 있고요. 그래서 싸고 있는 게 한중일이죠. 일본까지 넣어서 FTA를 하자라는 논의는 진행되고 있는데 그다지 그렇게 속도감이 있어 보이진 않아요. 그 왼쪽에 있는 DEPA라고 하는 것은 이제 디지털 이코노믹 파트너십 어그리먼트, 그러니까 디지털 협력과 관련된 부분인데 이게 현재 뉴질랜드하고 싱가포르하고 칠레가 가입되어 있는 것인데 우리나라하고 중국에 이제 가입 신청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런 플랫폼도 활용한다라는 거고 또 CPTPP라는 플랫폼이 또 있어요. 저거는 이제 우리나라하고 중국은 현재 가입은 하지 않고 신청만 해놓은 단계인데
就是已经申请 저 플랫폼을 활용한다든지 RCEP 같은 경우에는 같이 좀 的话，现在中韩 가입이 되는 两国 상황이니까 都 저 加入 플랫폼도 了 활용하고 여기 나와 있지는 않지만 저기 뒤에 있네요. 예, WTO 还有 WTO 저를 좀 정상화하고 개선하는 更 노력도 正 함께 常 하고 化改革的 있다라는 方面， 부분 中韩 말씀드리겠습니다. 进行合作。这位是说多边，就是 이 双边 정도 的贸易 설명드리는 合作的 걸로 平台。 예, 好， 제 발표를 到此 마치도록 结束 하겠습니다. 我的发言，谢谢各位 감사합니다. 的聆听。